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확실하게 확 통하는 정현경의 확률과 통계 자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자, 우리 자이스토리 확률과 통계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자이스토리는 기출문제집이죠. 그래서 제가 OT에서 설명했듯이 우선은 이 강좌는 이제 개념의 어떤 디테일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압축적인 간단한 그 개념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할 거고, 실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문제풀이 강좌예요. 그래서 아예 개념이 전혀 없어서 이제 기초 개념 자체를 모른다면 이 강의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 강의를 본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해야 되는 그런 강좌, 알겠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정답으로 확실하게 통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강의는 확실하게 통하는 확통. 자, 정현경의 자이스토리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단어는 경우의 수와 순열이라고 얘기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경우의 수, 순열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생각의 흐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압축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압축 개념 들어갑니다. 뭐? 압축 개념 들어가요. 압축 개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생각의 순서로 잡아야 될까? 이런 얘기야. 잘 봐봐. 우선 경우의 수의 시작은요, 의외로 좀 달라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활용하는 게 우선입니다. 단원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 자, 그러면 우선은 기준이 좀 필요해. 각 문제마다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할 거야. 그래서 기준을 설정해. 그 설정된 기준으로 뭘 해줄까요? 바로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하는 거야. 분류를 하라고. 뭐 하라고? 분류를 해. 그래서 분류를 통해서 각각 세서 정리해서 더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합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법칙? 합의법칙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분류된 각각의 수,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을 A1, A2, A3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N, A 이렇게 쪼갰을 때 각각의 공통 부분이 없다는 가정하에 NA1, NA2, NA3 이렇게 나눠서 더하는 걸 우리가 뭐야? 합의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때 특수하게 특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특히 지금 NA1하고 NA2하고 NA3 자체가 서로 같을 수도 있죠. 경우의 수 입장에서 뭐 할 때, 숫자 입장에서 대등할 때 이건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 전체의 값은 어떻게 돼? 3배에 넣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사실 그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보통 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진짜 곱할 거야. 곱하긴 할 건데 이제 문제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일치되는 각각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정도까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사실은 시작이 뭐다? 바로 기준 설정 분류다. 자, 제가 이걸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뽑아내는지 보셔야 돼. 자, 이런 과정들을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되게 어색할 수 있겠는데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시작이라고. 됐죠? 이런 이야기. 자, 그럼 곱의 법칙을 활용한 게 또 뭐냐? 이게 순열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게 순열이야. 너희들 N, P, R이라고 쓰긴 하는데 이 NPR은 결국엔 뭐야? N부터 계속 곱하는 거야. 하나씩 줄여서 곱하는 거거든. 하나씩 줄여서 어디까지 곱해? 자, 저기까지 곱해. 하나씩 줄여서 알개를 곱한 형식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의 자릿수, 서로 다른 수를 가지고 자연수를 만드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n 하나 줄여서 n 마이너스 계속 줄여. 그러니까 n 마이너스 r 플러스 1 뭘까요? n부터 r개를 차례대로 곱해. 이거 순열은 곱의 법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특히나 np, n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내가 이걸 직순열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뭐죠? n명을 그냥 배치 구별하는 것. 다시 n명을 그냥 배치 구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맞아? 그런 상태. 그러면 이제 npr을 저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는데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더라. 자, 이때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np0이 존재할 건데 np0은 뭐가 되는 거야? np0은 그냥 1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npn이 n 팩토리얼이니까 우리 0 팩토리얼 자체는 그냥 1이다라는 공식들도 생길 수 있죠. 자, 그런 상태야. 그 다음에 이제 순열 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단독적으로 등장되는 게 있어. 이게 흐름상 순열까지는 하나의 줄거리인데 바로 이제 조합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무슨 이야기? 조합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 자, 조합은 순열과 비교되죠. 서로 다른 n개에서 뭐 r개를 고르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순열이 사실은 개념상 얘보다 복잡한 게, 잘 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고르고 이고 그리고 어쨌든 곱할 거예요. 고른 다음에 그 r개 자체를 배치해. 뭐야? 그냥 자기 자신을 배치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r개 자체를 배치해. 이게 np, r인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ncr은 사실상 r 팩토리얼 npr이 되더라 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식으로 쓴다면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r 팩토리얼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야, 맞아? 그럼 이제 R이 또 0보다 커나고 N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NC 빵은 그냥 1이 되고요. NC N 자체도 1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NC 1이 얼마가 되냐면 NC N-1과 똑같고요. 그래서 N이 된다고. 그리고 얘는 대칭성이 존재하더라. NC N-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는 얘기지.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순열 그리고 조합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순열 중에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과 원순열 그리고 중복순열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제 문제 안에서 좀 선생님 쪼개서 가려고 해요. 커다란 맥락은 이러니까. 그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과 중복조합이 있었죠. 역시 중복조합도 좀 따로 떼어서 봐줘야 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압축 개념은 지금처럼 가는 겁니다. 이 흐름과 맥락이 바로 뭐야? 너희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How to solve it. 뭐야?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희들이 확률과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어떻게 문제의 전략을 짤 거냐, 진짜 개념이 중요한데 공식에만 의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공식보다는 진짜 개념의 흐름일 거라고.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약속했듯이 그 앞쪽에 있는 기초 문제가 아니라 이제 뒤에 7번. 유형 기출 문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7번 문제인데 차근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에 선택한 3개의 원소가 있다. 이 원소에서 얘가 조건을 뭐라고 줬냐면 이 A2가 가운데 값의 2배가 A1, A3 뭐 합과 똑같다. 사실 떠올라야 될 개념은 이 녀석이 등차 중항이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수를 고를 건데 이 수는 크기 관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된 거야. 순서를 막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열됐는데 어떻게 배열할 거냐면 등차 수열을 만드는 3개의 수를 만들자라는 전략인 거라고. 자, 이때 여기다 공식을 쓸 거냐 이거야. 아니야. 이때는 뭘 해줘야 돼? 일일이 배열하는 거야. 일일이. 공식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니들이 쓸 수 있는 것은 2, 4, 6, 8, 10, 12야. 자, 차례대로 배치할 거니까 우선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요. 처음 가장 작은 2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너를 A1이라고 잡고 그 다음 A2를 잡고 A3를 차례대로 잡을 건데 등차 수열로 표현되는 3개의 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2, 4, 색깔 바꿔볼게요. 6,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런 녀석도 있고. 자, 그럼 만약에 내가 2로 시작됐다. 2로 시작됐으면 2, 그다음 어떻게 6, 맞아? 그럼 여기가 4니까 10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 뭐야? 무식하게 세는 거야. 그럼 선생님 2, 8 안 되지. 왜냐하면 여기가 6이 필요하고 또 6을 더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2로 시작되는 것은 우선 여기서 끊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로 시작되는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뭐야? 그 다음 수죠. 그 다음 수. 이제는 기준을 뭘로 잡아? 4.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 기준을 설정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자리 다시 말하면 A1이 2일 때, A1이 4일 때 이렇게 분류하라고. 그럼 4, 6, 8 이렇게 쓸 수 있죠. 쉽건 어렵던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올바르게 잡냐 못 잡느냐가 사실은 고난도 문형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 어쨌든 4, 6, 8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그럼 4로 시작됐을 때 그 다음 수 뭐야? 80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4로 A1을 잡았을 때 쓸 수 있는 등차 수열의 세 수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6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럼 6을 기준으로 잡아? 그럼 6, 80 가능하죠. 맞아? 6, 80 가능해. 근데 이제 문제는 6으로 시작되는 걸 더 쓸 수가 있냐? 안 되죠. 10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럼 이제 그 다음 8이 기준. 그럼 8은 그냥 80, 10이 이렇게 있죠.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야, 선생님? 그래. 이게 바로 풀이야. 무식하게 센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각각을 기준을 설정해서 분류해서 하나씩 세. 그다음에 뭐야? 더한 거야.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라고. 알겠지? 자, 첫 번째 7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더라. 넘어갈게요. 답은 6이었습니다. 8번 문제 가볼까요? 자, 8번 문제는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지수법칙. 그래서 간단하게 지수법칙을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m과 n 두 개의 문자야. 자연수니까 실제로는 1, 2, 3을 선택할 수 있고요. 얘는 1부터 8까지의 8개의 자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한다면 3, 8에 24개를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 1을 선택하면 8, 2를 선택해도 8, 3을 선택해도 8이니까 8, 8, 8 그냥 곱하면 되죠. 3, 8에 24.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거야. 뭐냐면 그렇게 선택됐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뭐예요? 거듭제곱근의 형식이네. 이렇게 표현된 녀석이 자연수가 돼야 된대. 뭐라고요? 자연수가 돼야 된대.
이거 어떡하지?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그럼 바로 문제를 풀 건데 우선 첫 번째는요. 유리수 지수 법칙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습할 게 뭐냐면 n 거듭제곱근 루트 a라고 쓰여졌어. 자, n이 무슨 수야? n이 자연수야. 그리고 저 a는 무조건 양수라고 할 때 얘는 유일한 하나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 이것을 유리수 지수, 분수 지수로 바꿀 수 있었던 근거가 되죠. 맞아? 그래서 결국엔 n 거듭제곱근 루트 a의 m제곱 역시 이 n과 n은 무슨 수? 우선은 자연수 형식으로 좀 표현해 볼게. 그 다음에 a는 양수라고 한다면 a의 n분의 m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주어진 문제를 보면 3 거듭제곱근 루트.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에요. 뭐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면 세 거듭제곱근 n에 m 거듭제곱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그럼 넌 뭐예요? n에 3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 무슨 수?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 자,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좀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생각, 아이디어라고 해볼까요? 아이디어를 좀 설정을 해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드냐면 가장 먼저는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지수를 관찰해보면 뭘 관찰해? 지수를 관찰해봐. 지수를 관찰하면 이 m이 3의 배수가 돼버리면 이게 그냥 다 자연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이 녀석이 3의 배수가 되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야. 그럼 나머지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지수를 관찰한 것과 이제 밑을 관찰해 볼 거라고. 자, 밑을 관찰했을 때 얘가 없어지면 되니까 저 n이 만약에 3의 거듭제곱수가 된다면 뭐라고요? 거듭제곱수 형식이 된다면 뭐가 될 수 있어? n 자체가 1 세제곱 이런 것도 가능하고 2 세제곱 이런 것도 가능하고 3 세제곱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 지워지겠죠. 이쪽이 이렇게 쑥 지워지면 자연수가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똘히 따져보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 잘 봐요. n과 m의 조건을 잘 보고 n이나 m 중에 무엇인가 기준을 잡고 그걸 고정한 다음에 이 성질을 아이디어를 정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아이디어니까 문제 푸는 직접 전략이 아니라 야,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뭐 이런 성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야 너도 다시 말하면 너도 둘 다 변하는 거라서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게 뭐야? 기준을 설정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기준 설정할 때 기본적인 팁은요. 어떤 특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개수가 적은 걸 기준으로 하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n을 기준으로 하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이렇게 8개로 가야 되잖아.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우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냐면 숫자가 좀 적은 녀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 자, 이쪽으로 와볼까요?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가는 거야. 기준을 설정하겠다. 이제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만약에 m의 값이 1이다. 끝났는데? m의 값이 1이야. 그러면 n에 3분의 1이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이제 밑을 관찰해봐. 그때 n은 뭐가 될 수? n이 그냥 1이면 그냥 되는 거죠. 1의 3분의 1이니까. 근데 여기가 2건 3이건 안 돼. 다시 말하면 이 n이 소위 말하는 세제곱수여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세제곱수. 그러니까 뭐야? 아까 얘기했던 2의 세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분명히 얘는 8로 존재하고요. n의 범위는 1부터 8까지니까 끝. 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두 가지. 언더가 스탠드가 되니? 그다음 두 번째, m이 2일 때는요. 사실은 경우의 수 입장에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대등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뭔 소린데? 뭐가 대등해 갑자기? n의 3분의 2야 이렇게 써? 맞아? 야 그럼 n의 값이 또 똑같이 1. 그러니까 네가 3 다시 어떤 자연수의 세거듭 제곱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 똑같아요. 2의 세제곱 n의 값이.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야? 두 가지야.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두 가지네. 그다음 오른쪽으로 와보자. 이제 m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얘는 색깔을 바꿔볼게. m이 만약에 3이야. m이 3이면 어떻게 돼? n에 끝났는데요? 왜? 3분의 3이잖아. 그럼 이제 n. 근데 얘는 무조건 자연수죠. 내 말 맞아? 그러니까 만족되는 n은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총 8가지가 된다고. 끝났어, 현성이? 끝났어. 답 12가지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자, 고배 법칙은 사실 뭐라고 그랬냐면 잘 봐. 저 둘이 대등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얼마 8이라고 써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고배 법칙과 화배 법칙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뭐 화배 법칙이라고 써도 되겠고. 어쨌든 분류를 잘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기준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분류만 잘하면 돼. 그 얘기야.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정답률이 조금 이제 떨어졌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수 법칙만 잘 활용하고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을 한다면
경우의 수의 전략으로서 훌륭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공식에 의존하기보단 꼼꼼하게 하나하나 세는 것,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연습했으면 좋겠다. 됐죠? 자, 이제 문제 지우고 다음 9번 문제 가보자. 지워. 싹 지워. 자, 확률과 통계 내가 얘기했죠. 기본 개념을 한 번쯤은 봤다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정리를 하셔야 돼. 근데 왜 확통 문제가 안 풀릴까? 바로 관점의 차이야. 선생님의 확 통하는 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의 접근 방법이 분명히 되게 독특할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독특할 거라고.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그 관점으로 교육학적, 내적으로 봐야 정말 빵 뚫려버린다고. 맞아? 확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너희들은 뭐 공식을 막 그대로 적용하고 이럴 때는 뭐 곱하는 거고 저럴 때는 더하는 거야. 쉽게 문제를 받겠지만 그따위로 문제를 풀면 미안해.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지거나 문장이 길어지면 못 푼다고. 어디 이런 문제 같은 거 봐. 아파. 이런 문제 봐봐. 출발점에 말을 놓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말을 이동시켜서 20번째 칸에 도착하면 끝나게 되는 게임이 있대요. 알았어. 그림과 같이 게임판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숫자가 차례대로 적혀 있습니다. 5번이나 15번 칸에 말이 도착하면 게임판의 게임 규칙에 따르기로 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기 게임판에 5번 칸에 도착하면 뒤로 두 칸, 이런 거 있었죠. 무슨 인생 게임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니들은 그런 거 하나? 부루마블. 참, 이게 이름, 정말 부루마블.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출시가 됩니다. 1982년. 부루마블이 출시가 되면서 거의 우리에겐 충격적이었어. 근데 이 부루마블을 난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대한민국 참 부끄럽다. 좀 심하게 말하면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뭐 팔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나 지금 이건 것 같아. 왜냐하면 부루마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블루 마블 초록색 구슬 뭐야 지구를 그러니까 이게 블루 마블이잖아. 근데 왜 부루마블일까요? 감독님 왜 부루마블일까요? 블루마블이어야 되는데 왜 부루마블일까요?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마요. 일본식이죠. 자, 그럼 이거는 모노폴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모노폴리는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신문에 기고했던 걸 봤었던 건데 모노폴리라는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부루마블의 원전이야. 원전 원래 놀이라고. 근데 모노폴리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교양 게임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개발했대.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했을 텐데 어쨌든 모노폴리였대요. 근데 그 모노폴리를 보고선 땅 장사 형식으로 바꾼 거야. 누가 일본이. 그러면 좀 우리도 좀 창의적으로 바꾼 거 있죠. 지역을 좀 바꿨어. 그럼 이름을 뭐 블루마블 이름도 바꾸지.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조금만 더 잘 바꿨으면 됐잖아. 근데 이름을 일본식으로 지었다는 게 난 상당히 의문이에요. 도대체 왜 부루마블이라고 했을까? 일본 아이들의 발음을 왜 그대로 가져왔을까? 그 기고에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달을 하지 않을게. 근데 좀 기분 나빠. 어쨌든 부루마블. 그래서 이 게임을 선생님이 집에 있는 걸 이제 가져다가 밖에서 태워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막 태워버렸어요. 이제 부루마블 안 살려고. 그래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부루마블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싫어할까요?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왜 일본식으로 이름을 지었냐고.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런 게임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보면 규칙 있잖아. 규칙에서 선생님 너무 예민한가? 어쨌든 규칙 있잖아. 왜? 선생님은 그런 어떤 키워드 하나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 봐봐. 왜 일본식으로 이름을 지었는지를 선생님이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키워드가 중요해. 잘 봐. 여기에 도착하면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독해를 잘하라고. 그런 키워드에 집중해야 돼.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게임 규칙에 따른데 게임 규칙이 있어? 그걸 찾았어야 되죠. 밑으로 가보라고. 별표에 등장하면 뒤로 2칸 이동하래. 여기에 도착하면 20번 칸으로 그냥 가래. 그럼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야? 우선 여기 마지막으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규칙을 표에서 우선 찾으라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가봐. 그게 바로 게임 규칙인 거야. 그럼 저 두 개가 되게 중요하겠네. 그거 기억해. 혼자서 게임을 할 때 혼자서 게임을 할 때 주사위를 3번 던져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게임이 끝나는 게 뭐였어요? 20번째 칸에 도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떡밥을 던졌습니다. 어떤 떡밥을 던졌냐면 이 두 개가 중요해. 이 중에서 우선 고민해야 될 게 이제 15야. 왜냐하면 15에 도착하는 순간 이건 게임 끝이죠. 맞아? 그냥 게임이 끝날 수도 있고 사실은 15번에 끝내서 뭔가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야. 자, 아이디어. 몇 번? 키워드 하나하나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주사위를 3번 던진대. 야, 주사위를 3번 던지면 최대 몇 개의 눈이 나오냐면 18이 나오니까 이 녀석이 그냥 이 상태로 게임이 끝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잠깐만. 이 상태로는 게임이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어디를 지나야 될까요? 3번 만에는 절대 안 돼요. 3번 만에는 잠깐만. 3번 만에는 18까지밖에 안 되니까 3번 만에 끝나지 않아. 반드시 얘는 무슨 생각을 해? 잘 봐. 3번 만에 이 자리에 도착해야 돼요. 맞아? 3번 만에 이 자리에 도착해야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게 목표가 된다고. 자, 20번 칸에 갈 수 없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눈의 합이 무조건 15가 되는 케이스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5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잘 봐봐.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5를 지나는 상태로서 만약에 여기 봐봐. 또 5도 있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5를 탁 이제 만났어. 5에 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5에 왔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그러냐. 5번 칸 뒤로 2칸 이동하래 이렇게. 그러니까 5번에 왔다는 얘기는 3번에 있다는 얘기죠. 3번에 있다는 얘기는 12칸에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자, 잠깐만 또 5번을 지나나 안 자, 보세요. 내가 얘기했지. 3번 합이 15야.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분류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기준이 됐는데 이 기준이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돼야 되는데 뭐냐면 5번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가 중요해. 다시 말하면 별에 도착한 경우와 별에 안 도착한 경우 두 가지로 케이스가 분류된다고. 야, 뭐야? 모든 문제 시작은 어떤 특정 기준과 키워드에 따라서 분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문장에 들어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부루마블 얘기를 했던 게 뭐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왜 도대체 그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어쨌든 난 싫었다. 여기 보자고. 이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쫙 펼쳐져 있는지, 실제 나 혼자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문제풀이에 전략이 생긴다고. 이게 바로 how to solve it,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라. 그렇구나.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자, 이 별에 도착해서 어디까지? 15번인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별을 지날 때, 야, 그러면 요건 봐봐. 우선 별을 지났으니까 첫 번째 눈, 그러니까 1회의 눈, 2회의 눈, 근데 뭐 3회의 눈이 있을 거 아니야? 차분히 보세요. 1회의 눈이 무조건 5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5가 나왔으면 얘는 3번으로 이동된 거라고. 맞지? 5가 나왔으면 얘는 어떻게 돼? 3번으로 이동되니까 실제 너의 위치는 3번이야. 근데 이제 두 번 만에 15로 가는 방법은 12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6밖에 없어. 이게 뭐 한 가지야? 이렇게 되네. 오, 그렇구나. 어렵지 않지 않냐? 안 어렵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게 이제 글밥이 길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읽으면서 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누가 단순하게 읽을 거냐. 그런 차이야. 두 번째, 별에 뭐 우리 말로 할게요. 안 도착. 이게 좀 언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도착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제 뭐야? 합이 6이 되는 자연수의 분할, 뒷단원에서 있는 사실은 자연수의 분할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얘 봐봐. 야, 세 번의 합이 15가 되는 건 6, 3이 있어요. 그죠? 6, 6, 3. 됐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을까? 6, 5, 4.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주는 거지. 6, 5, 4. 이렇게 될 수 있죠? 6, 5, 4. 그 다음에, 또 있나? 6, 6, 3, 6, 5, 4. 그럼 만약에 얘네 둘의 순서를, 다시 순서이 아니라 더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자고요. 없는데? 그죠? 봐봐. 세 번의 합이 15가 되는 것은 6, 6, 3. 이제 큰 수부터. 이거 자연수 분할이라는 데서 또 다시 배우게 될 거야. 어쨌든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나뉘어. 널 1번, 널 2번이라고 하면, 자, 1번은 어떤 거냐? 1번 잘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6이고 두 번째 6이 세 번째 3일 수도 있지만 6, 3일 수도 있고 6,
3, 6일 수도 있고 3, 6, 6일 수도 있고 이것은 뒷부분에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3팩, 2팩. 그런데 그냥 봐도 세 가지야. 어쨌든. 맞아? 이거 나중에 배우는 거. 네,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조심해. 어떤 아이들은 이걸 그냥 3팩 이렇게 얘기를 해. 6가지. 이게 틀려. 예? 6가지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잘 봐. 6과 5와 4 자체가 또다시 첫 번째 무슨 일이 나올지를 보고선 이게 배열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열하는 거라서 사실상 상팩토리얼이 맞긴 하지만 조심해. 뭘 조심하냐면 5가 최초로 먼저 나오는 경우는 안 된다고. 왜냐면 이쪽으로 와봐요. 5가 여기 딱 등장해서 5라는 눈이 나오는 건 이건 벌써 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5가 처음 나오는 경우는 빼야 된다고. 그럼 어떤 경우야? 5, 잘 봐. 6, 4인 경우와 5, 4, 6인 경우는 여기서 뭐야?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몇 가지야? 그러니까 이 네 가지네요. 그럼 끝났네. 한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야, 일일이 세도 몇 개 안 되는 건데 사실상 문제가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는 않는 문제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4점짜리 문제야. 됐어? 8가지. 답이 8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3번. 됐습니까? 재밌는 문제. 넘어가요. 다음 문제. 자, 좀 오래된 문제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1996년. 음악으로 치면 거의 모차르트, 베토벤 수준이네요. 클래식. 그래서 진짜 오래된 거다. 그래서 오래됐지만 어쨌든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넣어주셨네요. 1.5점이라는 그 점수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1996년. 이야, 됐어. 어쨌든 볼게요. 그림과 같은 정삼각형,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기준을 설정한다.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밖에 지금 쓸 게 없어요. 뭐 공식을 뭐 우리가 많이 본 것도 아니잖아. 자, 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얘가 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이게 정삼각형인데 이게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 무조건 대각선. 야, 그러면 서로 다른 8개의 점들에서 3개의 점, 다시 말해 이런 대각선의 3개의 선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그 삼각형을 만들려면 서로 다른 삼각형 하지만 똑같은 합동인. 맞아? 그걸 만들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 내가 FH를 잡는 순간 FH에서 A점을 잡을 때와 C점을 잡을 때는 분명히 합동인 2개의 삼각형이 된다고. 그러니까 대각선 하나당 2개가 생겨요. 네, 맞아? 야, 그러면 지워 이제. 이쪽에서 내가 반대 대각선의 이지를 잡는다. 자, 이거 FH였고요. 이지를 잡으면 이지를 잡는 순간 내가 D를 쓰느냐 B를 쓰느냐에 따라서 삼각형이 2개가 생기죠. 똑같은 삼각형이 좌우로. 자, 그러면 잘 봐. 아래면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요? 아래면 EFGH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개가 되냐 하면 2 곱하기 2 또는 2 더하기 2에서 4가지가 되는 거야. 네, 맞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로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사각형 A, B, C, D에서 뭐 밑변의 역할을 하는 대각선을 잡는다면 AC를 잡을 때와 BD를 잡을 때도 몇 가지가 나와. 이거 4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니까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 해서 16가지 아닐까요? 아니, 그럼 틀렸다. 없어, 보기에도. 잘 봐봐. 여기서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다시 봐봐. 내가 너를 대각선으로 잡았을 때 이쪽과 이쪽이 생기죠. 그럼 벌써 이 면에서 만드는 대각선은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봐. 지금처럼 뿅. 맞아? 그죠? 아니, 뿅뿅이 아니라 H 이렇게 되니까 뭐야? 잠깐만. H 너 하고 너 이쪽으로 와볼까요? 요렇게. 색깔을 좀 바꿔보자. 너. 그럼 이걸 따로 살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건 AC가 대각선인 경우를 가지고 이미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 면에서의 대각선은 의미가 없다고. 맞아? 왜? 중복되니까. 그럼 결국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맞냐? 자, 보세요. 하나, 둘. 이 면에서 대각선 하나, 대각선 하나로 만들어진 너의 케이스와 위로 가봐요. 이쪽 면에서 너의 대각선 하나, 대각선으로 만들어지는 이 2가지만 구하면 끝나는 거라고. 답은 그래서 몇 개야? 4, 8개 끝. 이해됐어? 그러니까 중복되는 걸 조심해. 밑에 메모해. 이렇게 쓰세요. 경우의 수는 결국엔 일일이 정리한다. 그리고 무조건 빠짐없이 구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에 보세요. 야, 중복되지 않게라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또 생각의 흐름이야.
알았죠? 그걸 알려주는 문제. 답은 8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1번 가봅시다. 11번은 쉽게 가자. 11번은 쉽게 가보면 자, 모든 문자가 다 다르네요. A, B, C, P, Q, R, 그 다음에 A, B, S 플러스 T. 자, 그러면 이것을 전기했을 때 만드는 항의 개수를 보자고 그랬는데 자, 얘는 엄밀하게 곱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는 A와 P가 연결된 것과 A와 Q가 이렇게 곱해지는 건 서로 다른 항이잖아. 그러면 A에 대해서 세 가지의 경우에 서로 다른 항들이 생기겠죠. AP, AQ, AR 다 다른 거잖아. B를 기준으로 해도 세 가지, C를 기준으로 해도 세 가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3, 3은 9에서 곱의 법칙이라고. 문자가 다 다르니까 3 곱하기 3의 항이 생겨.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야, 문자가 둘둘이니까 너 잡으면 둘. 너 그럼 앞에 거는 다르잖아. 총 네 가지가 생기죠.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얘를 빼더라고. 답은 1번이래. 야, 정신 차려. 이게 뺄 셈이니까 빼면 안 되죠. 이거 그냥 경우의 수인데 네가 등장되는 항의 수는 9가지가 있고 네가 등장되는 항의 수도 4가지니까 부호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항이 몇 개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항들이 생기죠. 앞에 부호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거 빼면 어떻게 해? 아니죠.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세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3.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요. 곱의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가 A 11번. 빼지 말라고. 알았어? 12번 가보자.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하자. 야, 이거 어렵지 않아서 이것도 좀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개의 12번이야. 교재 15페이지야. 세 개의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질 거야. 이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보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왔을 때, 두 번째 나왔을 때, 세 번째 나왔을 때 다 모두 다 짝이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가 짝, 두 번째가 짝, 세 번째가 홀이야. 그럼 만약에 홀짝짝, 홀짝짝 이렇게 되는 경우도 또 안 쓸게 우선. 그럼 짝, 야 홀. 그럼 얘도 짝홀홀, 홀짝홀, 홀홀짝 뭐 그런 되게 많은 경우들 있잖아. 야 그거를 다 구해야 되나 하고 막 생각을 해본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게 안 되는 경우를 봤더니 홀.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기준을 설정해서 얘들을 각각 분류하려고 했는데 분류가 너무 많아. 이렇게 너무 많아요. 분류가 너무 많아. 그럼 일일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전체 어떤 분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애가 되게 단순하지. 그죠? 그럼 이게 뭐야? 얘만 빼내면 되잖아. 자, 이거 나중에 뭐라고 그럴 거냐면 여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통 여사건. 뭔데? 나머지 사건. 너를 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전체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렇지 않은 녀석을 빼야 되는데 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홀 나온 녀석을 빼라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머나, 이거 다 떨어지네.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냐면 주사위를 3번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해서 6의 세제곱일 것이야. 맞아? 근데 첫 번째도 홀, 두 번째도 홀, 세 번째도 홀이면 1, 3, 5, 1, 3, 5, 1, 3, 5, 3의 세제곱이죠?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써? 6 빼기 3. 6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3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아버려. 이렇게 정리. 뭐야 선생님. 그래. 우리 늘 인수분해 공식 선생님 저 잘 기억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풀어도 되고. 알았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쨌든 내가 지금처럼 정리했다라는 가정에 물론 이거 뭐 세제곱에서 27 빼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풀었다면 3에다가 6, 6에 36 플러스 18 플러스 9니까 27 3 63 이렇게 정리하니까 3, 6, 18 아니죠? 다시 6, 6에 36 6, 3, 18 그럼 이제 27 하니까 63 맞나요? 그죠? 3, 6, 18 그러니까 오늘 189인가요? 맞아? 그러네. 어쨌든 여기까지. 근데 그냥 풀면 이게 216 빼기 27이니까 그래도 그러네 189. 야 근데 이게 더 쉽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런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야. 까지 정리할게요. 답은 189. 어렵지 않습니다. 12번이었고요. 13번도 고백 법칙 쓰는 거고요. 13번 문제가 정말 쉬운데 당시에 2006년인데요. 당시에 정답률이 70%야. 실망스럽습니다. 왜 실망스러운지는 같이 느껴볼게. 자, 가봐. 집합에서 원소를 고르는 방법과 경우의 수는 되게 또 아주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자, S1은 원소가 2개가 있고요. S2는 원소가 4개가 있어. 이 원소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야, 우선 지금 보니까. 왜? 같은 것이 있으면 한 번만 쓰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다 달라. 이거 다 달라. 6개 있단 말이지. 이때 S1에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해서 100의 자릿수, 집합 S2에서 한 개의 원소를 선택해서 10의 자릿수, 그래서 4자릿수로 하는 세 자리의 수를 만들 때 각 자리의 수가 모두 다른 세 자리의 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끝났어요. 그냥 니들이 생각하는 그게 답이야. 왜냐하면 첫 자리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거고 이렇게 쓰면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00의 자리 수에서 S1에서 골라서 넣겠다고 그랬고 얘는 S2에서 고르서 얘는 야 봐봐. S1에 원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너의 선택은 두 가지를 고르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고르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곱하면 될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1을 선택했고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만약 1, 2, 3, 4다. 그러면 1 하나당 4개, 2 하나당 4개니까 곱하는 거라고 그냥. 2, 너 선택은 4가지. 얘는 뭐예요 선생님? 끝난 겁니까? 네. 그럼 얼마 이게? 8, 6에? 응? 잠깐만 2, 3, 4. 그렇죠. 48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게 답이 있어 없어? 없어. 잘 봐봐. 아무 생각 없이 풀어서 2, 지금 4, 6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선생님 그냥 곱한 건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독해가 안 된 거죠. 아?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왜 70%였을까? 요 따위로 생각하니까. 맞아? 여기서 뭔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지. 뭐 정답으로 가는 길이 휘어져 오답으로 간다고. 자, 이쪽으로 가봐요.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디 갔니? 각 자릿수가 모두 다른이라는 제약 조건이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라고 너희들이 확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게 그럼 오답이에요? 그렇지 오답이지. 이게 단답형이면 더 틀렸을 거야. 48이라고 쓰고 넘어갔을 거라고. 근데 잘 봐.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S1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맞아. 이제 정답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여기에 내가 1을 택했으면 여기 지금 중복된 게 여기 있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선택한 하나는 제외해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그럼 선택이 몇 가지야? 3가지야. 이런 된장. 이렇게 된다고. 그럼 봐봐. 여기도 이미 S1에서 선택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1이 됐든 2가 됐든 누군가가 있고요. 여기서 내가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뭐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여기가 뭐 4를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중복되어 있으니까 빼. 그럼 몇 개가 남아? 4개가 남는다고. 야, 어렵진 않지. 만 뭐죠? 하나의 키워드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뭐? 달라야 돼. 그러니까 저 조건이 없으면 문제 48이죠. 그냥 푸는 문제인데 저 조건이 있으니까 6, 4, 24가지라고. 자, 역시 별 문제는 아니야. 70%의 정답률인 이유는 문제에 대한 독해. 어려운 단어. 그냥 잘 읽으라고. 됐어? 그런 이야기. 됐어요? 여기까지 10몇 번? 13번이었습니다. 넘어가요. 13번 가보자. 369 게임 많이 하죠. 369 게임. 많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3, 69, 369. 그래서 1, 2, 4, 5, 7, 8, 그 다음에 10, 11, 12는 괜찮죠? 맞죠? 갑자기 헷갈렸어. 12, 13, 14, 15, 17, 18, 19,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뭘까요? 369 게임은 돌아가면서 자연수를 1부터 차례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출제자가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 가서 학생들과 같이 놀았던 것 같아. 놀면서도 수학 문제를 생각하는 이 놀라운 직업 정신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1부터 차례대로 말하되 1, 369가 들어가 있는 수는 말하지 않는. 3하고 6과 9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19는 말하면 안 된다. 17, 18, 20, 21, 22 이런 거잖아. 이제 놀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학으로 가야 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수들은 말하지 않아. 900까지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고3 담임을 할 때가 있었지. 몇 년도였더라? 고3 담임 2006학년도 기억나. 그때 어떻게 했냐면 고3 시험이 끝난 다음에 고3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갔어요. 졸업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일본하고 중국을 나눠서 갔고 선생님은 일본 담당이었어. 그래서 커다란 크루즈, 근데 크루즈긴 한데 조금 헌 크루즈 배를 타고선 쫙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코스가 좀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여기저기 관광하다가 배를 타고 쫙 이렇게 넘어가는 코스로 가는데 비행기를 1박 정도를 비행기란다. 여기 배를 1박을 했었어야 돼. 밤새 애들하고 369를 했는데 그때 900까지는 아니었는데 600까지 가서 깨졌던 것 같아. 600, 벌써 300 넘었을 때 난리가 나요. 왜? 300, 1부터. 이거 계속 세야 돼. 막 계속 세. 계속 세다가 어디 400이 되는 순간에 차서 누가 딱 얘기를 했는데 이거 찼더라고.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잖아? 500, 그러니까 400, 500, 여기는 또 되게 굉장히 잘하더라고. 900 초반에서 깨졌어요. 900 초반에서 내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어떤 애가 박수를 쳐버리더라고. 어쨌든, 600 초반에서 미안. 그래서 600까지는 가더라. 어쨌든 900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거 익숙해지면 장난 아닙니다.
지금 게임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봐. 9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369 게임을 할 때, 봐봐. 1부터 999까지 자연수 중에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수의 개수를 고민했던 이 선생님은 존경할 만하다. 수학교사로서. 도대체 몇 개일까?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수. 이런 거 궁금해 본 적 없나요? 충분히 궁금해 할 만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자, 주어진 문제는 잘 봐. 사실은 12번과 연결되는 거라고, 결과적으로는 12번과 비교, CF라고 쓰니까 비교되는 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369 게임은 3과 6과 9가 들어가면 말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 그럼 말할 수 없는 수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얘는 전체의 경우에서, 전체가 지금 뭐야? 그냥 1부터 999야. 그러니까 전체의 수를 그냥 999개라고 하는 거야. 그 전체에서 이거 말할 수 있는, 이게 더 나는 쉽다고 봐. 있는 거를 빼자고. 왜 그러냐면, 자, 세 자릿수인데, 지금 결국엔 세 자릿수 이하의 것인데,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수들을 고민해보면, 사실은 3과 6과 9를 제한 상태로 모든 수를 쓸 수 있으니까 0, 1, 2, 3 안 돼요. 4, 5, 6 안 돼요. 7, 8, 9 안 되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쓸 수 있다고. 그럼 얘도 봐봐. 0부터 지금 여기까지니까 얘도 7개를 쓸 수 있고, 얘도 그냥 7개를 쓸 수 있단 말이야. 0부터 8까지. 그러면 1부터 시작되는 999까지 중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겠어요. 그럼 몇 개야? 7의 세제곱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빵빵빵은 이 경우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건 하나 빼야 돼. 자, 그럼 봐봐. 999에서 뺄 거야. 7의 몇 제곱? 7의 몇 제곱? 7의 세제곱이요.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7에서 7, 7에 49, 7, 9, 63, 4, 7에 28, 그러니까 343에서 344겠네. 그러니까 999에서 344를 빼야 되나요? 5. 아니, 다시 49, 7, 7, 9, 63. 내가 지금 여기 플러스 1이라고 써버렸어. 그죠? 7, 9, 63, 7, 4, 28, 343에서 이거 하나 빼는 거였는데 선생님 보를 잘못 썼네요. 342를 빼야 되겠죠? 그럼 7, 5, 6, 657가지. 이쪽에 써볼까요? 657가지. 이렇게 푸는 거야. 얘 지금 뭐 한 거죠? 여사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계산이 좀 편하더라 이거지. 뭐? 말할 수 있는 것들. 왜 그럼 말할 수 없는 것이 힘드냐면, 봐봐. 선생님 3과 6과 9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죠. 3만 빠지는 경우, 6만 빠지는 경우, 9만 빠지는 경우, 36이 빠지는 경우, 39가 빠지는 경우, 69가 빠지는 경우, 369가, 야 이거 뭐야? 빠지는 경우의 개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을 빼서 직접 구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생각해봐. 그럼 말할 수 있는 게 심플하죠. 말할 수 있는 게 훨씬 심플하잖아. 분류상 너무 복잡하다고. 그럼 돌아가서 생각해보라고. 됐죠? 657가지.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오히려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네. 999까지는. 어쨌든 됐어요. 넘어갑시다. 14번이었고요. 657이 답이다. 자, 15번 가볼까요? 15번 문제도 게임 문제야. 14번 문제도 게임 문제고요. 15번 문제도 게임 문제인데 이거 러시 아워라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러시 아워라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러시아의 보드게임이에요. 실제로 차를 놓고 여러 개의 차들을 놓은 다음에 얘들을 왔다 갔다 움직여서 이 속에 있는 차를 밖으로 빼는 방법을 찾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게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러시아어라는 걸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풀었어. 이거보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림과 같이 세 면이 막혀있는 주차장에서 A, B, C, D 4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된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사실 이런 알고리즘은요, 실제로 굉장히 그 조그만 주차장 같은 데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예를 들면 주차 타워 같은 거 만들 때. 맞아? 그리고 주차장을 전자동식으로 운영해야 될 때, 이때 이런 경우의 수 알고리즘이 실제로 컴퓨터로 그 안에 들어가고 그걸 조작해가지고 차를 움직이고 빼는 형태로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경우의 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자, 우선 볼게요. 막혀 있어. 근데 내가 뭘 빼야 되냐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차량이 다 빼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앞쪽이 빠져야 뒷차가 빠지겠죠. 맞아? 앞차가 빠져야 뒷차가 빠지겠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첫 번째 A가 빠지는 경우와 B가 빠지는 경우로 분류가 되죠. 맞아? 그럼 첫 번째 자리에서 A라는 차가 빠졌어. 얘가 없어. 맞아? A라는 차가 빠지면
A라는 차가 빠지면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게 C가 나갈 수 있죠. 그 다음 나가는 걸 그냥 C라고 하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럼 C가 나온 다음에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C가 나간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무조건 B가 나가고 그 다음 D가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 그럼 잘 봐봐. 어떤 차를 나가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 차들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가지치기로 좀 표현하면 경우의 수 입장에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의 풀이를 수형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23번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려고 해. 잘 봐. A가 나간 상태에서 A가 없어 지금. 그러면 C나 B 둘 중에 하나가 나갈 수 있죠. 맞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거냐 하면 우선 A가 나갔으니까 B가 그냥 또 나갈 수도 있고 C가 나갈 수도 있죠. 맞아? 네가 나가거나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요거 이제 분류의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수형도. 그럼 만약에 B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뭐겠어? 야, 봐봐. A가 나갔고 B가 나갔어. 그럼 A도 나오고 B도 나갔으니까 CD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 야, C가 먼저 나가고 D가 나중에 나갈 수도 있고 D가 먼저 나가고 C가 나갈 수도 있죠. 이건 분명히 다른 경우의 수입니다. 그냥 선생님 이렇게 두 개 다 나갔으니까 한 번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없죠. 모든 차량은 직진만 하도록 할 거고요. 차량이 모두 빠져나오는 순서를 결정하자고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엔 1번 첫 번째 나갈 거, 두 번째 나갈 거, 세 번째 나갈 거, 네 번째 나갈 게 필요한 거야. 동시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경우죠. 근데 아까 했듯이 A하고 C가 나갔다. 이게 쑥 빠져나가면 그 다음 순서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죠. B가 나가야 D가 나가니까 너는 몇 가지야? 3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몇 가지? 3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B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봐. 이 B와 A는 경우의 수 입장에서 같을 수밖에 없어. 대등하다고. 왜냐하면 B가 나갔어. 그러면 그려볼게요. B가 나갔으면 B가 없어 지금 이제. B가 없단 말이야. 그럼 누가 나갈 수 있어? A와 D가 나갈 수 있잖아. 그럼 A가 나갈 수 있고 D가 나갈 수 있어. 그럼 만약에 A가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C가 먼저 나가거나 D가 먼저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순서가 거의 똑같은 얘기네. 그죠? 근데 B가 나가고 D가 나갔어. B가 나가고 D가 나갔으면 그 다음에 A 나가고 C 나갈 수밖에 없잖아. 몇 가지야? 3가지야. 근데 내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좀 익숙하다면 A와 B가 왜 대등하냐? 대칭적으로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곱의 법칙을 써주는 게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중요해. 결국엔 수형도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들은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중요하다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수형도는 수능적인 전략이 맞습니까? 예라고 대답할게요. 왜냐하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도식화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개념적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23번에 연결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지금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23번도 수형도를 쓰면서 풀겠다는 얘기야. 자, 넘어갈게요. 15번이었고요. 16번 가봅시다. 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가족이 있다. 이 가족 6명이 그림과 같은 6개의 좌석에 모두 앉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한다. 자, 보세요. 여기는 참 사이가 좋은 가족이시네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열에 이웃 동그라미요. 붙어 앉겠다는 얘기죠. 그럼 할아버지 앉고 할머니 앉아도 되고요. 할머니 앉고 할아버지 앉아도 되지만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바로 옆자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요. 이웃하여 앉으셔야 된대요. 그렇게 경우의 수를 구분하겠다. 근데 아들과 딸은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죠. 사실은 붙어 있는 게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싸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제약 조건 너희들은 상관이 없어. 제약 조건이 없어. 그러면 제약 조건이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배치하고 제약 조건이 없는 사람을 나중에 배치하는 게 생각의 흐름상 당연하겠죠. 자, 우선 잔물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요. 이렇게 여행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네. 넘어갑시다. 예, 선생님 그냥 됐어. 여기까지. 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해야 되니까 자, 앞에 1열이 있고 2열이 있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1열로 갈 수도 있고 2열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열 선택의 방법이 있겠네요. 열 선택. 이 열이 히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히팅, 핫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1열, 2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열을 선택해야 돼. 두 가지. 그럼 만약에
경우상 만약에 1렬을 택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가 아니야. 두 가지야. 왜냐하면 이렇게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선 두 가지야. 이유타는 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자리를 지금처럼 결정했을지라도 할아버지가 여기 앉을 거야. 할아버지가 여기 앉을 거야.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뭐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도록 합시다. 말로만 갈게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전체 배열의 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써줘. 그럼 그렇게 배치하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고배 법칙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같은 방식으로 배열할 건데 주의할 점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그 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열로 갈 수밖에 없어. 열 선택의 방법은 한 가지라고. 맞아? 얘는 열 선택의 방법은 그냥 한 가지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랑 이제 똑같아요. 두 가지. 왜냐하면 그 열을 선택했을지라도 붙어 있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좌우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거 좌우 결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좌우 결정. 이게 엄마, 아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엔 몇 자리가 남아? 엄마, 아빠가 여기를 앉았으면 남은 두 자리가 있죠? 남은 두 자리에 두 명이 가는 거니까 그냥 직배열이야. 2팩토리야. 이렇게 써주면 되죠. 맞아? 88에 64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고요. 좌석 배치 문제는 뒤쪽에서 보시면요. 뒷페이지를 쭉 넘겨봐. 43번 문제부터 쭉 문제들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48번은 뭐 색칠하기 문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형이 좀 정해져 있는 형태의 문제고요. 보통은 요즘에는 교육청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수능 문제는 이런 실용적인 배치 문제는 사실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어떨지 모르니까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출제 빈도수가 많이 줄긴 했더라 라는 얘기 되겠고요. 그다음 17번 가봅시다. 1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7번 다음 페이지죠. 자, 17번 문제는 19번과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번 문제가 업그레이드, 복습할 때 순서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잘 봐요. 혼자 문제를 다시 복습하게 되면 15번 문제를 푼 다음에 사실은 자리 배치 문제로 직접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15번과 16번은 같은 유형이 아니라고요. 근데 15번은 23번과 연결해서 복습하시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자, 17번은 뭐랑 연결하고 그러고요. 19번을 풀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17번, 19번이요? 자, 가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의 방학 중 방과후 학교에서 1교시에는 2개 강좌, 2교시에는 3개 강좌, 그 다음에 3교시에는 몇 개의 강좌? 4개의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개설된 서로 다른 9개의 강좌 중에서 2개의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하려고 할 때 그 방법을 수를 구하라고. 잘 봐. 1교시가 있고요. 2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교시가 있다고. 근데 여기는 몇 개의 강좌가 있냐면 2개의 강좌가 있고요. 여기에는 3개의 강좌가 있고요. 여기는 4개의 강좌가 있대. 이 학생이 개설된 서로 다른 9개의 강좌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9개가 맞죠 지금?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건데 잘 생각해봐. 이거 현실적으로 보자고. 여기서 2개를 선택할 수 있니? 야, 내가 무슨 손오공이야? 분신법을 써? 막 쪼개져가지고 두 강의실로 들어갈 수 있어. 동시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한 교시당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럼 내가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가는 거야. 벌써 분류하시려고요. 기준은 교시별로 분류해서 2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교시와 2교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케이스 두 번째. 글씨 똑바로 안 쓸래? 케이스 두 번째는요. 1교시하고 3교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케이스 세 번째는요. 2교시하고 3교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맞아? 그러면 1교시와 2교시를 선택하는 방법을 쓰는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1교시와 3교시를 선택하는 방법을 쓰는 2 곱하기 4인가요? 이렇게 되죠. 2와 3은 3 곱하기 4. 그럼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하는 거니까 일단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정리하면 6, 8, 12. 그리고 얼마? 26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맞아? 자, 이 문제는 좀 쉬워. 간단해. 근데 내가 이거 뭐야? 19번을 풀기 위한 워밍업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어차피 18번과는 유형이 다르니까 이번엔 19번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19번을 먼저 들려볼게. 자, 봐봐.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 자, 지워요. 19번 별표 이제. 요거 별표. 실생활형 문제 중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정답률도 많이 떨어졌던 그래서 이것도 한 70% 정도 돼요. 정답률이. 자, 가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방과학교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설할 때 똑같은 문제네요. 어떤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을 각각 한 번씩만 수강하려고 한대요. 자, 시간표를 이게 짜는 방법도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개설을 했더니 1교시에는 국어, 수학밖에 없고요. 2교시에는 국어, 영어밖에 없고요. 3교시는 어쨌든 다 개설이 돼 있어서 되게 고맙다. 4교시는 수학, 영어 이렇게 돼 있네요. 나는 국영수를 나눠 들어야 돼. 그러면 봐. 1, 2, 3교시를 들을 거야? 아니면 왜냐하면 여기서 국어, 수학을 동시에 들을 수 없으니까
한 교시당 당연히 하나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1번 이렇게 잡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를 듣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맞아? 그런데 19번 문제를 풀 때도 역시 약간의 수영도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봐봐. 1교시에 지금 국어 개설돼 있죠? 맞아? 그럼 1교시에 국어가 있으면 나는 국어를 여기서 들을 거야. 그럼 2교시에는 널 들을 수 없는 거잖아. 아, 당연하죠. 국어를 어떻게 들을 거야? 그럼 당연히 그다음 야, 빼박이다. 빼박. 무조건 영어 들어야 돼, 얘는. 그럼 3교시 뭐 들어야 돼? 야, 무조건 수학 들어야 돼. 그럼 개설돼 있나 봐봐.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아, 그렇구나. 별거 아니네.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교시에 국어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수학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잘 보면 돼요. 딱 지워. 그럼 얘를 안 듣고 수학을 들을게. 그럼 수학을 들으면 얘는 국어 아니면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 우선 쪼개보세요. 국어 아니면 영어. 살짝 수영도 아이디어. 그럼 내가 만약에 국어를 들었다라고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그럼 국어를 들었으니까 3교시에는 국어를 들을 수 없잖아. 네, 맞아. 그럼 무조건 수학 들어야 되는데 수학 개설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마찬가지로 영어를 들었어. 그럼 수영, 국어를 들을 수 있는가?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첫 번째 수학을 듣고요. 두 번째 내가 영어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들을 수 있냐고. 가능하잖아, 얘는.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러니까 총 세 가지입니다. 맞아요? 이해됐어? 두 번째 색깔 바꿔. 1교시, 2교시, 4교시. 같은 방법. 1교시, 어머나, 분필을 막 걷어차고 다니. 1교시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를 선택했을 때. 가봐. 1교시에 국어를 택했어. 그리고 이제 국어를 택했으니까 2교시에는 널 택할 수 없으니까 또 영어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또 영어밖에 안 되네. 이거 한 가지야. 그러니까 국영. 근데 문제는 수학이 있나 봐야 돼. 국영. 야, 3교시, 아니 4교시에 수학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가능해. 한 가지야. 그럼 첫 번째가 국어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수학을 택했다. 똑같은 얘기니까 분류의 방법은 똑같죠. 속도가 붙는다고. 수학이면 국어 아니면 영어가 되겠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내가 국어를 택한 경우와 영어를 택한 경우가 있는 또 왔다 갔다 할게요. 여기 국어다. 그죠? 그럼 4교시를 봐야 되는데 수학 가능하네. 그죠? 그러면 수영국. 야, 너희들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책 봐봐. 첫 번째 수학을 택하고요. 두 번째 내가 영어를 택했다면 세 번째 국어를 택할 수 왜 있냐고. 잠깐만 안 되네. 왜냐하면 가야겠다 어차피. 국어가 없어. 4교시에. 그러니까 얘는 아니 됩니다. 이 몇 가지 두 개지밖에 안 되네. 이렇게 이게 3333이면 좋았을 텐데 안 되는구나. 세 가지. 그다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건데? 뭘 어디로 가? 세 번째 이야기야. 세 번째는 글씨를 좀 작게 해서 여기다 써보자. 세 번째는요. 1, 2, 3, 1, 2, 4로 했으니까 1, 2, 3, 1교시를 선택하는 건 끝났다고 봐야 돼. 또 기준 설정이야. 그럼 2 아니야? 아니죠. 이게 있네요. 1, 3, 4. 1, 3, 4 가능하네. 교시. 그러면 1교시, 3교시, 4교시니까 요걸 이제 지운 상태로 보자고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1교시 또 국어와 수학으로 분류가 될 거야. 그럼 1교시에 국어를 택했으면요. 1교시에 국어 택하면 3교시 봐봐. 1교시 국어면 국어가 안 되는데 선택이 지금 수학하고 영어 두 가지 가능하니까 이거 가지친다 이거. 수학하고 영어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맞아. 수영 이렇게 된다고. 그럼 국수영? 국수. 여기 4교시에 영어가 있나 봐봐. 4교시 영어 있으니까 가능해요. 국영 4교시에 수학 있나? 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국영수도 가능하네. 자, 그럼 수학을 선택했다. 만약에 여기서 2교시는 빼고요. 내가 수학을 선택했어. 그럼 수학 안 돼? 그럼 이번엔 국어 아니면 영어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봐봐. 수학 택하고 국어 택하고 영어는 갈 수 있지만 수학 택하고 영어 택하고 국어가 안 되잖아. 한 가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봐봐. 수학을 택했으면 그 다음에 국어를 택했으면 영이 가능하냐고. 얘밖에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세 가지야. 세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70%라는 건 아주 낮지 않았다는 얘기야. 어쨌든 정답률이.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가 가능하죠. 자, 이 속도감이 좀 붙어. 2교시, 3교시, 4교시니까 너 안 되고 그럼 선택이 국어 아니면 영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국어를 택했어. 영어를 택했어. 다시 왼쪽으로 갈게. 그럼 얘를 국어를 택했으면 너는 안 되니까 선택될 수 있는 게 수학, 영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수학 아니면 영어라고. 그럼 질문 들어가. 국수, 여기 영어가 개설돼 있나? 네. 국영, 수학이 개설돼 있나? 이거 되네. 맞아? 두 가지야. 마지막에 하나 더. 이제 내가 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택했다. 영어를 택했으면 얘가 안 되죠? 그럼 영어를 택했으면 국어와 수학으로 갈라질 수 있는데 수는 가능한데 영수국이 안 되잖아요. 영국수. 뭐라고요? 영국수. 하나밖에 안 된다고. 영국수. 그지? 잘 썼나요? 확인 좀 해볼게요. 영국수. 국수영. 또 필기하는 사람들. 국영수. 영국수. 가능해. 국수영. 국영수. 헷갈려. 수국영. 가능해. 국영수. 수국.
수 케이스 1이죠. 국영수 수 다시 할게요. 국영수 수국 이게 수야? 이거 잘못 썼는데요. 수영국 이거 잘못 썼다. 야, 수국수가 뭐야? 첫 번째 케이스를 잘못 썼네. 아 미안 필기한 친구들 다시요. 1, 2, 3교시인데 여기 뭘 잘못 썼는지 보자. 국영수는 가능하고요. 영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 쓰네. 수국영. 그다음에 수영국 마찬가지죠. 수영국 맞죠? 수영국. 아우 미안해. 요거 잘못 써. 이거 수정. 잘 봤네. 잘 체크했네. 그다음 2교시도 잘 썼나 좀 볼게요. 이것도 2번도 국영수 수국 여기도 수국수라고 썼네요. 수국수가 아니지 바보야. 수국하고 여기 영어가 돼야 되겠지. 아이고 잘못 썼어. 수국영, 수영 이건 안 되는 거였고 두 가지밖에 없고 미안 수국영이었습니다. 설명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옮겨 적으면서 좀 잘못 쓴 것 같아. 됐죠? 이건 맞았고 어쨌든 세 가지 여기 두 가지 세 가지 얘도 세 가지니까 답은 11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조금 복잡해. 분명히 좀 복잡해. 근데 봐봐 17번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바뀌게 될 수 있죠. 증기가 3점, 4점으로 변형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17번, 19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오늘의 문제. 선생님이 오늘의 문제를 내준다고 그랬죠. 오늘의 문제. 오늘의 문제와 어쩌다가 고딩, 어쩌다가 수능 요 코너도 있다고 그랬는데 첫 시간에 어쩌다 수능은 없고요.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문제는 몇 번일까? 오늘의 문제는요. 18번입니다. 아이디어만 좀 설명해 드리면요. 가장 인접 영역이 만든 놈부터 칠하고 양 사이드를 걸치면서 하나하나 계산하면 돼.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케이스가 한 두 가지 아닐 거야. 다시 너를 칠한 상태.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칠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얘를 칠하면 이 네 개의 자리와 연결된 부분들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 여기부터 칠하면 두 개밖에 결정이 안 되니까 가지치기가 복잡하단 말이야. 너를 기준으로 직접 풀어보기. 그래서 개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셔서 제대로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를 수강후기란에다 여러분들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제 1강 오늘의 문제는 18번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19번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20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